자, 일단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떤 컨셉으로 만들지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기 전에 일단 지금 1차 주제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 플러스 그 사이트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방향을 잡을 때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웹 문서는 여러분이 페이퍼로 받아보는 거나 또는 뭐 하물며 전단지나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그게 모니터일 뿐이지, 일반 책으로 보는 거든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거랑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목적은 다 똑같다고요. 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이에요. 그리고 본 목적은 그걸 이용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건데, 가끔 가다 보면 디자인을 하다가 저걸 잊어버리고 화려한 것만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상용적인 페이지에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포커스는 저 정보 전달을 잘하려고 만든 거지, 저게 주가 되지, 저거를 저 정보 전달 잘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데 그것들이 저 정보 전달보다 더 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조건에는 함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어쨌든 화면을 한정된 화면 안에서 정보 전달을 충분하게 잘하려면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 있게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일반적인 재미없는 페이지가 아니라 재미도 있어야 된대요. 독창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디자인을 할 때의 컨셉이 지금 마치 미술에서 드로잉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을 또는 선을 또는 그걸 연결한 면이 연결되어 있는 입체 모양을 가지고도 컨셉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페이지는 선을 이용해서 만든 페이지인데 리뉴얼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뉴얼이 그래도 안 돼 있네요. 자, 제가 이 문서를 꽤 오래전에 정리했는데 리뉴얼을 안 하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점으로 컨셉을 잡고 디자인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는 선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컨셉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 이제 1차를 잡으실 때 특히 이제 디자인 감각이 아직 많이 안 해보셔서 미흡하거나 많은 사이트를 아직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지 감이 없을 때는 정말 심플하게 가를 수밖에 없어요.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을 얼만큼 쓸지 그 여백에 대한 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이트를 좀 많이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선을 활용한 사이트인데 지난번까지는 리뉴얼이 안 돼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선 베이스로 하는 거는 유지를 하고 있네요. 검은색 배열로 가곤 있지만 선들이 여기에 있는 선 클릭을 하면 뭐 메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부분 선과 면을 잘 분할을 해서 사이트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선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선을 살려서 디자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선이 이렇게 요걸 클릭하면 화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선을 활용한 사이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을 분할해서 만든 사이트도 있겠습니다. 얘는 리뉴얼 됐던 걸로 기억하고 DD 팩토리 얘가 살아있던가. 여기도 사이트가 많이 바뀌었군요. 자, 그냥 트렌드로 보자면 지금 제가 휠을 조금 살짝 내렸어요. 휠을 눈곱만큼만 움직여도 지금 다음 화면 넘어가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럴렉스라고 불러요. 약간 입체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패럴렉스는 조금, 지금 얘는 세로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패럴렉스 효과가 그렇게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패럴렉스가 완벽하게 되려면 살짝 겹치면서 입체감이 있는 것들을 보통 패럴렉스라고 부릅니다.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동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겹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스크롤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패럴렉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좀 뒤에도 트렌드를 설명할 거지만 거기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세로로 길게 사용자를 보는 거에 최근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하나 둘 셋 넷 6개에서 오늘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상세로 가거나 그러면 뭐 더보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그 안에서도 또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이런 형식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디디팩트가 이렇게 면분할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뉴얼이 돼서 패럴렉스로 바뀌었군요. 어쨌든 이런 면분할을 그럴 수 있는데, 면분할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지금은 저 사각형이 그냥 면분할만 돼 있는데 뒤에도 아마 나올 거지만 면분할로 세로로 벽돌처럼 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메이슨리라고 해서 벽돌 레이아웃, 또는 일명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레이아웃, 인스타그램의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지금 저렇게만 딱 나와 있는 거는 벽돌, 이 벽돌은 말 그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듯이 레이아웃을 짜는 거를 말해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또 지금 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이런 식으로 면분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카드뷰 형식으로라고 되어 있는 카드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점, 선, 면까지 봤고, 입체는 최근에 잘 없지만 입체도 보면 옛날 조금 올드하죠.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이트가 아직도 얘를 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얘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얘도 온전하게 입체는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 저런데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얘가 사실 입체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요 디자인은 살짝 올드해요. 최근의 트렌드는 지금 얘가 그림자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림자를 많이 쓰고 있고 입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것들을 최소화하는 추세로 가요. 최소화하다가 아예 옛날에 입체를 iOS로 치면 스큐어 모피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지만 iOS,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의 옛날의 아이콘들은 다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해서 입체였어요. 그러다가 iOS 8로 올라오면서 얘가 다 평면으로 플랫 디자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 요즘에는 디자인을 선도를 해요. 그래서 얘가 평면으로 바뀌니까 구글도 뭐로 바뀌었냐면, 구글은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구글도 평면으로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여기 플랫에다가 플러스 살짝 입체감이 있는 거, 그림자 살짝만 들여지는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완벽하게 막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쉐이딩이 막 강한 그런 입체적인 아이콘들은 요새는 잘 없어요. 그걸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이런 이제 평면 플랫 디자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뭐 할 때 저 머티리얼 디자인을 해볼 거냐면 3차에 쓰기에 아주 적당해요. 3차는 모바일 전용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구글의 디자인 소스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구글에 있는 디자인 소스를 그냥 끌어와서 여러분 내용만 채우면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살짝 해볼 거예요. 머티리얼 디자인의 소스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풀어보면 사이트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메일침프라는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고 딱 아시잖아요. 그죠? 사이트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사용자가 우왕좌왕 뭘 할지 모르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넥타이 사이트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벌집 모양의 사이트도 보여드렸고, 그런 식으로 목적이 확실한 사이트를 만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사용자가 메뉴나 내용을 찾는데 불편하면 안 돼요. 그 불편한 거에 가장 시초는 메뉴를 너무 복잡하게 짜면 안 돼요. 뎁스를 너무 길게 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이트 맵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사이트 맵, 지금의 사이트 맵은
첫 번째 메뉴 다음에 서브 메뉴가 뭐가 있지라고 일단은 현재 사이트 메뉴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걸 유심히 보고 내가 이 사이트를 지금 돌아다니는데 내용을 찾는데 지금의 사이트 맵이 최적인가? 아니면 지금 내용들이 겹치는데 괜히 이렇게 쭉 펼쳐놓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걔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여러분이 1차, 2차 만드는 거에 클라이언트가 껴있질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껴있지 않으니까 뭐라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과감하게 필요 없는 내용은 버려도 돼요. 그런 식으로 사이트맵을 좀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이트를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 플러스 여기 단계별 컨텐츠에서 메뉴의 뎁스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많아도 3뎁스까지 가는 것도 최근엔 많지만 그거 이상 넘어가려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뎁스까지만 가는 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분류 안에 소분류까지만 잡는 걸로. 자, 그 다음에는 사이트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서 오류란 맞춤법도 오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그거예요.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가 안 열리는 거. 없는 페이지로 간혹 링크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링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트는 치명적이에요. 깨진 링크가 없게끔 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지금 볼드로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항상 최신 정보가 보여야 돼요. 저번 달에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들어왔더니 내용이 똑같아. 1년 전에 들어갔던데 또 1년 후에 들어왔더니 내용이 똑같아. 그런 사이트 되게 많아요. 사이트를 일단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컨텐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계속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전면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면 첫 페이지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끽해야 뭐 공지사항 그런 거 정도? 그러면 사이트가 재미가 없어지고 당연히 유저들은 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고 여러분이 지금 1차로 잡는 프로젝트에서도 이 사이트에선 무슨 내용이 가장 활발하게 바뀔까를 생각을 하면 그걸 맨 앞으로 전면 배치를 해야 된다고요.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전면에 배치돼야 된다고요. 걔를 찾아가서 어렵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면 이거는 초반에는 뭐 지금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초반에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사이트를 만들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조금씩 일탈을 몇 가지만 해주면 그래도 좀 독창적인 사이트가 나와요. 얘는 좀 이따가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찾아라 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사이트를 많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네이버 주니어는 이제 없어졌어요. 저게 왜 없어졌냐면 사실 어린이들은 저 사이트 되게 좋아했거든요. 간편하게 사이트를 하는 번외의 얘기를 하자면 저 주니버 네이버의 사이트들은 다 플래시로 만들어진 거였고요. 플래시가 문제였냐? 아니에요. 플래시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 자체의 특성 때문에 막혔습니다. 게임 하나하나마다 다 심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게임 그 협회인가 뭔가 거기에서 태클을 걸어서 다 내렸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게임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게임이니까 게임 심의를 받아라라고 한 거예요. 저 플래시 게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없었어요. 어쨌든 사이트는 들어와서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면 배열에서도 재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다 애니메이션에서 재미를 보여줘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요건 몰랐지 하고 막 꽁꽁 숨겨놓으면 안 돼요. 보통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거고 마우스를 올릴 거고 그러면 그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오게 할지를 다양한 사이트를 보고 아 이건 괜찮네 하면 계속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URL이라도 수집을 해 놓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CSS든 jQuery 스크립트를 배우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다고요. 그것도 잘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이트에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뭐 댓글을 다는 거 플러스 또는 좋아요, 찜하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사이트의 내용을 좋으면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공유하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기까지 가는 건 사실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힘든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뭐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최근에 상담이 주로 되는 사이트들은 상담 창이 아예 떠 있죠. 상담하게 하면 그게 뭐 카카오톡으로 가든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만든 채팅창이 뜨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사이트가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리뉴얼 되기 전에 사이트를 제가 리뉴얼을 해줬었는데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할 때 강남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는 해외 취업반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웹의 테크닉 그때도 웹 디자인이었죠. 웹 디자인을 배운 다음에 그 계열로 취업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다 해외로 취업하는 에이전시가 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연이 닿아서 이 회사에 리뉴얼을 해줬었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상담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상담톡이 있어서 언제든 상담을 하면 이 상주하고 있는 상담 받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사이트는 참고로 예전에는 ASP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PHP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온 김에 설명하면 PHP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버가 리눅스라는 얘기입니다. PHP에서 사이트가 많은 이유는 서버 리눅스의 OS가 무료고 서버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ASP로 되어 있는 건 서버가 뭐란 얘기냐면 MS 그러니까 IBM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서버라고요. 운영체제가 JSP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선 서버입니다. 서버. 그래서 OS가 달라요. OS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P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많습니다. 얘가 거의 사이트의 80~90%를 차지해요. 왜냐면 싸고 저렴하고 그리고 언어의 난이도는 PHP, ASP는 비슷하고 JSP가 살짝 얘들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그냥 코딩하면 우리가 스크립트 배우듯이 그냥 코딩하면 되는 거지만 JSP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되어 있는 거라서 클래스의 개념이 있어서 얘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저게 더 고급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 어느 곳에 많이 쓰냐면 관공서 돈 많은데 그리고 선 서버가 정말로 안정적이거든요. 절대로 서버 자체가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문제로 서버가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사이트는 대부분 저런 거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걸로 나중에 뭐 다텀이든 카페24든 계정을 하나 터시면 다 PHP로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PHP에 맞는 MySQL을 쓴다는 거고 JSP는 보통 이런 사이트들은 오라클을 DB로 많이 씁니다. 잠깐 요 주소를 본 김에 잠깐 샜고요. 다시. 자 그리고 사용자가 요구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방향은 저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혹시 사이트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윅스나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습니까? 윅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코딩을 전혀 몰라도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수준급의 사이트를 그냥 뚝딱뚝딱 끌어서 여기엔 슬라이드를 놔야지 슬라이드, 여기에는 리스트가 들어가야지, 여긴 트윗하고 연결해야지, SNS 연결해야지, 그냥 달기만 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우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쉽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돼요. 커스터마이즈가 거기에서 일부러 더 바꾸고자 하면 코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딩을 이제 배울 거니까 그런 거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워드프레스도 굉장히 발전해서 사용자가 배열을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는 플러그인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걔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한 3~4개월쯤 정도에 들어갈 거고 그때 살짝 배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사이트를 만들려면 방향을 도출해야 되는데, 방향은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뒤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방향 잡기가 쉬울 거고요. 그건 뒤에 가서 더 설명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다 이제 1차 조사가 끝나면 레퍼런스를 다 모으고 이 사이트 문제점도 모으고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방향이 쓰면 그걸 하나로 요약해서 한 문장, 이런 슬로건이 나오는 게 좋아요. 저 슬로건, 지금 이 슬로건은 뭐 밝고 우아하게 펌펌 뭐 이런 슬로건이 나왔잖아요. 저 슬로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광고 기획을 하고 광고에 슬로건이 나와요. 그 슬로건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TV 광고, 잡지 광고, 인터넷 광고가 다 거기에 맞춰줘요. 이거에 맞춰서
밝고 우아하게 펀펀이라는 저거에 맞춰서 모든 광고가 맞춰지니까 사이트를 만들 때도 내 사이트의 컨셉은 무조건 재미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미 요소를 어디든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쇼핑몰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의 컨셉은 무조건 빠른 쇼핑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클릭 3번 만에 쇼핑하기, 찾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중간에 뭐 복잡한 과정은 다 필요 없이 그런 빠른 쇼핑 뭐 그런 걸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하나의 슬로건이나 모토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방향을 잡을 때 훨씬 더 쉬워져요. 많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기존의 수료생의 포폴들에 보면 이 슬로건을 뽑은 친구들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도 발표 자료는 제가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쭉 보세요.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리뉴얼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슬로건을 뽑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웹 디자인과 구현들이 다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은 뭐 제가 OT 때 설명을 했던 부분과 같은 거라서 일단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혹시 이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하나만 볼게요. 디자인 추천 사이트라고 해서 하나 있는데 비주얼적으로는 추천을 하지만 감히 얘를 보고 따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보면 압니다. 자, 여기 밑에 그 FFF로 시작하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영감을 얻으라고 드리는 거지 얘를 카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 양 한번 볼게요. 양 쉬프. 다 HTML5로 테크닉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들어 올려 볼래요, 한번? 이런 식으로 떨죠? 들으니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있고, 얘도 재밌어요. 오른쪽에 와이퍼 타이포그래피도 한번 보시면 지금 자잘하게 애니메이션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 로딩되는 거에도 있고, 이 와이퍼를 여러분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웹에서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드래그를 하는 방향 또는 휠을 위로 올리는지 내리는 건지도 구분을 해서 그거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레인맨 같은 경우도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방향이 바뀌어요. 프레스 앤 무브 하래요. 왠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자, 한번 보시면 웹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것도 플래시가 아닌 테크닉으로 저런 것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십사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이트를 기획을 할 때에 기획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용자 프로필과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정에는 걔가 생략돼 있어서 사실 실기 과제로 넣지는 않을 겁니다만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드는 건 중요해요. 이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용자가 컴퓨터에 능숙한 사용자이면서 여성이면서 20, 30대면서 거주지는 대부분 어디다까지 프로파일링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유저가 더 자주 가는 사이트도 이런 사이트를 자주 가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 사이트도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한테다가 어필하기 딱 좋다고요. 이런 설계를 한 다음에 사이트를 만들면 사이트는 좀 바뀌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1차 주제를 선정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신 거,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잘 푼 사이트들을 벤치마킹을 해요. 기존의 웹사이트들을 쭉 분석하고 유사 사이트, 모델 사이트, 경쟁 사이트 뭐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잘된 점을 가져오시되 그걸 가지고 리뉴얼을 할 때 현재 사이트가 어떻게 바뀌면 사이트를 더 보기 편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할지 정보 설계라고 해요. 사이트 맵이라고 우리는 사이트 맵이라고 부르지만 아키텍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 설계를 하면 일단은 맨 처음에는 사이트 맵을 만들 때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메뉴를 이렇게 풀어놔요.
그게 어디 안에 메뉴에 있든지 간에 메뉴를 다 풀어놓습니다. 거기서 다시 종류별로 모아요. 여러분이. 이건 여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종류별로 모으면 그게 큰 대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트 맥을 잡으실 때 편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HTML 오리 없는지 그 다음에 런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도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캡처 화면에서 보면 지금 이 침팬지 손 같은 거가 마우스예요. 근데 리뉴얼 돼가지고 제가 이걸 못 보여드려요. 왜? 이 사이트는 저 마우스 침팬지의 손이 플래시로 해서 클릭하면 손가락도 굽었고 이렇게 움직이면 손이 이렇게 휘기도 하고 이렇게 휘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플래시로 되어 있었던 사이트니까 iOS에선 당연히 안 됐겠죠? 아이패드에서도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게 이 오른쪽에 오른쪽 하단에 위로 가기 버튼 요거 하나 남아있어요. 안 움직여요. 그냥 위아래 움직이지. 이게 휠 수가 없죠. 플래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는 요거 하나 정도만 남아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걸 최대한 살려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진 않아요. 캔버스라는 태그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캔버스는 거의 스크립트거든요.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셔닝을 이용한 얘는 지금 타이어의 포지셔닝을 한 건데 우리는 여기서 더 조금 이렇게 페이지를 아예 포지셔닝을 구현할 게 아니라 기존의 수료생들의 포포를 보면 포지셔닝 맵이라고 있어요. 포지셔닝 맵은 대부분 두 개의 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성과 뭐 복잡성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만들고 이 사이트의 사용성이 이렇게 낮았고 이 사이트의 복잡성이 이렇게 높았었는데 내가 리뉴얼을 해서 여기 포인트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거라고. 이건 마케팅 용어인데 그게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하기 편하고 단순한 사이트를 만들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발표 자료에다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를 여러분이 만드실 때 초반에 색감을 쓰실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색감을 쓸 때 지금 기초 데이터 수집하는 거에도 배색을 모아 놓으셔야 돼요. 사이트의 배색이 뭐가 좋은지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일단 하나 소개를 하면 colorlovers.com이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olorlovers.com으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는 뭐를 해주냐면 일단은 분야별로 잘 쓰는 색깔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션에서 자주 쓰는 컬러 한번 눌러볼게요. 이 사이트가 잠깐만 뭐 이렇게 바뀌었냐? 사이트가 지저분해졌는걸? 광고가 붙으면서 구석구석에 광고가 있네요. 그래서 패션, 웹, 프린트 여기에서 보여주 얘들하고 협업이 됐군요. 어쨌든 여기에 프린트에서 쓰는 것들이 있고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하나 들어가 보면 얘가 요거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밑에 이렇게 해줘요. 지정한 색깔 가지고 어떻게 쓰면 잘 어울리는지 여기에서 색깔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고르면 어떻게 변화를 줄지 이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이트를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트에서 그러면 주로 쓰는 컬러의 배색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전에 선생님이 이미 익스텐션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컬러질라 있어요? 얘가 뭐 하는 거였냐면 여기에서 웹사이트의 컬러를 분석을 해주죠. 익스텐션이 있다고요. 컬러를 지금 사이트는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 한번 가볼까요? 애플의 컬러야 아마 뻔하지만 한번 눌러보면 사이트를 쭉 벤치마킹 하는데 이 사이트에선 주 컬러를 부 컬러를 어떤 식으로 배색을 해서 쓰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구현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주는 게 저 컬러질라
라고요.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걸리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사실 이 사이트는 유니얼 전에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패럴렉스하고 똑같이 돼 있었어요.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헤드셋과 뒤에 있는 이 타이포가 엇갈리면서 위아래로 배치되는 컨셉이었는데, 이 사이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PHP가 아니에요. 여기 크래싱까지만 치면 아마 사이트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클릭하면 안 열려요. 안 열리니까 여기에서 호스팅이 바뀐 거예요. crashing.com까지만 치면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전형적인 그냥 최근 웹사이트처럼 바뀌었어요. 정말로 너무 전형적으로. 요 화면에 보는 요소들이 우리 수료생들한테는 다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위아래 얘도 있고 클릭해서 위아래 넘어가고,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스크롤 내려라 라고 해서 스크롤 살짝 내리면 다음으로 휙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수료생들이 참 많이 따라하는데 이제 그만 따라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어. 일단은 배우는 차원에서는 한 번은 시도해 보실 수 있겠는데, 좀 다른 컨셉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배색에 대한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세계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존의 수료생들 포폴에도 색에서 톤앤메러라는 타이틀로 해서 아마 이 사이트는 이제 이런 톤으로 밝고 우아한 톤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 그리드에 앉혀서 디자인을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익숙해지면 그리드를, 요즘 트렌드 이제 뒤에 소개할 거에도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또 그리드를 깨는 게 트렌드예요. 난 그리드가 또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그리드를 소개하겠지만 최근에 추세는 그리드를 또 파괴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파괴하는 거에 가장 주요한 CSS의 테크닉은 CSS의 그리드라는 테크닉을 써요. CSS의 그리드라는 테크닉을 쓰는데, 이 CSS의 그리드라는 테크닉은 canIuse.com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나 이거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canIuse.com. 얘는 코딩할 때 아주 자주 오게 될 사이트예요. canIuse.com에서 그리드라고 해보실게요. 그리드. 내가 CSS에서 그리드를 사용해도 되니? 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 i6에서 9까지는 그리드를 아예 지원을 못합니다. 저 그리드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리드를 깨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비정형적인 그리드를 할 수가 있다고요. 디자인을 아주 독특하지만 재밌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최근에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예전에는 여기에 아예 다 빨간색이었어요. 이게 다 빨간색이어서 i는 되질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엣지와 파이어폭스, 크롬이니 이런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가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쟤들은 모던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그럼 아이는 골치덩어리죠. 아이는 골치덩어리예요.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좀 따라오곤 있는데,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MS의 내부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뉴스를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더 이상 i에서는 웹브라우저를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속 늦어서. 아이가 계속 더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크롬을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크롬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를 썼을 거예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이가 훨씬 더 유저가 많았어요. GS 스택 카운터에서 보고 있고, 지역을 한국어로만 했고요. 브라우저의 버전도 볼까 합니다. 일단 위에 걸로 보면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네요. 크롬, 그 다음에 i가 12로 나와 있고, 데이터는 언제 보여주니? 네, 나오는군요. 크롬, 안드로이드의 크롬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핸드폰으로 웹사이트를 저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죠. 크롬. 그 다음에 i11이 12% 정도 있군요. 설마 i9도 있나? i9는 이제 아예 없군요.
자,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유저들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웹사이트를 만들면. 그래서 아이도 맞추고 사파리도 맞추고 파이어폭스도 맞고 다 맞춰야 돼요. 어쨌든 아까 다시 본론 들어오면 이 CSS 그리드라는 건 아직 6하고 9 버전에서는 전혀 안 되고 i에서도 벤더 프리픽스라고 접두사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얘도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i에서 아예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CSS 그리드라는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난 나중에 저걸 써야지라고 지금부터 그리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드를 깨고 디자인을 해버리면 지금 구현할 길은 있지만 i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채용 담당자가 어디 한번 포포를 볼까라고 해서 i로 딱 들어왔는데 아직도 i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i를 아직도 좋아해요. 들어오면 다 깨져요. 여러분 사이트가. 그러면 취업은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최근 테크닉이 좋긴 하지만 여러분 거에 쓰실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브라우저에 다 똑같이 나오는지 항상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 일단은 그냥 전통적인 레이아웃에 맞추는 걸로 할게요. 그리드를 깨는 방식은 당연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CSS의 그리드라는 것도 당연히 배울 거고요. 여러분이 배우고 필드에 나가서 한 1, 2년 있으면 그리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리드 전에 뭐가 있었냐면 CSS에서 이거 나오기 전에 CSS의 디스플레이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면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속성에 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다고요. 이게 아직 시기상조인데 이제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얘가 그 전에 나왔었어요. 플렉스라는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이 그 전에 나왔었는데 얘는 지금은 충분히 써도 됩니다. 얘는 옛날에는 못 썼어요. 소개만 했지 여러분 포퍼는 쓰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i에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플렉스는 이제 i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아까 canIuse.com 다시 한번 가볼까요? canIuse.com 플렉스 보면 여기에 이런 이 벤더 프리픽스가 없다는 얘기는 모두 완벽하게 거의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숫자가 있다는 건 부분 이슈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슈라는 건 업계 용어로 개발이든 웹 에이전시든 이슈라는 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슈라는 건. 그러니까 9개가 있는 것 중에 아마 i에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얘를 소개할 때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그거 말고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보면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플렉스라는 기술은 사실 5, 6년도 넘었어요. 근데 계속 안 됐던 건 i에서 지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i에서 풀리는 순간 쫙 다 풀려서 모든 브라우저에 다 쓰실 수 있어요. 얘도 그러면 i에서 풀리는 순간 우리는 얘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요. i가 사라지면 더 좋겠지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디스플레이 방식은 우리가 이제 뭐 플롯이라는 뭐 포지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열을 할 건데 이게 기초고 레이아웃의 기초 CSS의 레이아웃의 기초 얘가 중급 얘가 중급이면 어려운 것 같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최신 그냥 보통 얘가 최신 이제 CSS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테크닉이 받쳐줘야 디자인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이 디자인한 걸 어쨌든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으로 구현할 수 없는 걸 디자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대략 알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의 1차 기획이 끝나고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라고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릴 거라고요. 아직은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다음. 그래서 레이아웃은 좀 이따가 어제 거 마무리하고 해볼 거고요. 조영성이 저런 건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은 그리드 다음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글씨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타이포그래피라고요. 이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인의 거의 90%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사이트는 타이포그래피로만 이루어진 사이트도 있어요. 글씨로만. 글씨의 강약 그리고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내용 전달을 충분히 하는 그런 사이트도 꽤 많이 있다고요. 타이포그래피 맨 처음에 쓰는 게 저게 되게 어려워요. 글씨는 도대체 몇 픽셀에 몇 크기에 어떤 굵기로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사용자가 보기 편한가 라는 게 맨 처음에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이미 눈에 익은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를 보여드릴 거고요. 링크는 타고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데 이미지를 쓰실 때 주의점은 이미지가 쓸데없이 의도하고 상관없이 쓸데없이 고화질을 써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나중에 반응형으로 들어갈 때도 계속 강조해서 설명할 거지만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해상도에 그리고 빨리 뜨게 하려면 이미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색상에 대한 것도 아래 사이트 참고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맨 처음에 색을 쓰는 게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색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방법은 뭐 하나뿐이 없습니다. 계속 많은 사이트를 보고 카피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카피해 보고 이 색깔에 해서 여기서 조금 채도를 바꿔볼까? 여기에 이 색깔을 조금 더 넓혀보면 더 어울릴까? 그렇게 해서 계속 실험해 보면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면 분할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전형적인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를 만들 때 레이아웃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이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또 조금 더 나가면 그리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토샵을 만들면서 맨 처음에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리드부터 먼저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가이드부터 먼저 만들었다고요. 이 가이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정렬하기가 쉬워져요. 그게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간에 가이드를 만들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할 때 그래서 제가 모는 종이가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미지가 뭐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올 자리에는 그냥 보통 스케치할 때 이미지가 들어올 자리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X 이게 다 이미지예요. 비디오가 있는 거야. 비디오 모양은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구든 비디오가 올 자리라는 걸 알죠?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기호가 있으니까 걔를 스토리보드에도 똑같이 쓰실 거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의 유의점은 사용자의 시선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것들을 배치를 해 놓으시는 거라고요. 보통 사용자들은 화면과 같은 요 Z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F 레이아웃도 있어요. 이건 위아래로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 위를 훑고 그 다음에 왼쪽에 메뉴를 훑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거에 맞춰야 된다는 건 정답은 없지만 내용 이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얘 다음에 주로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다가 중요한 걸 배치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를 배치를 하신다고요. 위아래야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얘들도 사이트가 재밌었는데 최근에 리뉴얼이 돼버려서 얘가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였는데요. 그냥 넘어가고. 그리드에 대한 건 지금 살짝 어쨌든 언급을 하고 디자인 가서는 실제 우리가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트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고전적인 사이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960gs.com 960gs에 들어가 봐 주십시오. 레이아웃의 변동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960 시스템은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인기 있었다는 거냐면 17인치 모니터가 줄을 이룰 때 썼던 레이아웃이에요. 네이버의 가로 너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4월인가 5월에 바뀌었어요. 그 전에 네이버의 본문의 너비는 940이었습니다. 양옆에 10픽셀의 여백이 있어서 합치면 960이었다고요. 네이버의 너비가, 본문의 너비가. 그래서 17인치 모니터를 쓰는 유저한테도 네이버의 전체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너비가 잡혀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 4월쯤에 얘가 몇으로 바뀌었냐면 1080으로 바뀌었어요. 너비가 늘어났다고. 17인치 쓰는 유저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17인치 유저 쓰는 게 거의 없으니까 960에 맞춰 있으면 화면은 큰데 내용은 가운데 너무 좀스럽게 있는 거죠. 모양새가. 그래서 바뀌었다고요. 960은 여기에서 일단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프레임 자체가 틀이라는 거고 웍은 틀에다가 맞춰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960 틀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기 다운로드 눌러보십니다. 옛날 거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960GS에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됐으면 압축을 풀어 보실까요? 프레임워크가 뭔 뜻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압축 풀어 보셨습니까? 여기 큼지막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압축을 풀어 보십니다. 그러면 이미 틀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코드의 틀도 잡혀 있고 디자인의 틀도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우린 디자인을 먼저 할 거니까 템플릿에 들어가 볼게요. 템플릿 폴더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얘들이 이미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포토샵을 한번 볼게요. 템플릿에 포토샵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포토샵에 보면 12컬럼, 16컬럼, 24컬럼짜리의 그리드가 이미 맞춰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12컬럼짜리니까 12컬럼짜리를 열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하면 가장 먼저 작업을 하는 건 물론 다큐멘트 사이즈 만들고 그 다음에 폴더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리드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리드라는 그룹을 먼저 만들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나는 큰 배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지. 나는 사진은 여기서 4컬럼씩 써야지. 그리드에 맞춰서 디자인하기가 편해진다고요. 이게 틀이에요. 이게 지금 포토샵의 디자인 틀이라고요. 일러스트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틀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디자인을 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4컬럼씩 사진을 3개를 이렇게 배열을 했대요. 그럼 나중에 코딩할 때는 다시 나가볼까요? 코드라는 폴더에 가보실게요. 코드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데모가 있어요. 데모 HTML 열어보실게요. 데모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보시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몇 컬럼짜리 썼죠? 4컬럼짜리 썼죠. 요거. 그럼 나중에 코딩할 때는 얘한테다가 순수하게 원래의 방법은 포토샵에서 얘가 크기가 몇이지? 선택열을 만들고 F8 눌러서 크기가 또 바꿔놨네? 잠깐만요. 크기가 300픽셀이네. 그러면 위드가 300픽셀, 가로 배열에 플롯을 걸든 플렉스를 걸든 그리드를 사용해서 어쨌든 가로 배열을 하는 CSS를 우리가 순수하게 다 짜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작업이 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미리 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보면 얘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300이라는 녀석한테 검사해 보실래요? 검사. 300이라는 거에다가 검사를 해보면 그리드 4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명으로 그리드 4만 써주면 이미 얘가 만들어 놓은 CSS 이 크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좀 전에 포토샵에서 30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틀이에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코딩할 때 훨씬 수월하게 코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빠르게.
순수하게 우리가 얘를 가로 배열할 필요도 없이 가로 배열 안 배웠을 거지만 이렇게 플롯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얘를 껐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설계가 돼 있다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포폴에는 프레임워크를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쓰면 이 포트폴리오에 써버리면 독이 돼요. 왜 독이 되냐면 이거를 이 학생이 얘는 순수하게 짜지 못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워낙에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어디에 쓰라고 보통 권장을 하냐면 1차, 2차, 3차는 다 순수하게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CSS의 순수한 문법대로 다 구현을 하되 4차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되 거기에서 써도 돼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다 써도 됩니다. 라이브러리 그런 거 다 활용해서 때려 넣어도 돼요. 4차에서는. 하지만 구직용 포폴에는 프레임워크를 쓰지 마세요. 소개는 하지만 그럼 디자인할 때도 얘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디자인할 때는 쓰셔야지 편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저 그리드를. 코딩할 때만 참조하지 말란 얘기예요. 코딩할 때. 아까 그렇게 그리드를 써서. 자, 이게 960의 시스템이었고 우리는 요 그리드 시스템만 활용을 할 건데 960이 아까 뭐에 맞춰 있다라고 했습니까? 17인치가 주를 이루는 시절에 유행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유행하냐? 지금의 보통의 너비는 지금 네이버가 1080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1140 또는 1170을 많이 씁니다. 너비가. 여기에서 너비는 웹페이지의 모든 내용의 너비가 1170, 114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네이버로 치면 네이버도 어떻게 돼 있나? 네이버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만 줄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 선이 이 끝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본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본문을 갖다주는 이 너비가 1080이라고요.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건 그게 이미지든 슬라이드든 그런 거는 컨셉에 맞춰서 다 쓰라고 두 대. 이 본문의 너비가 1080이라고요. 검사 한번 해보면 1080이 맞던가. 내용을 다 감싸고 있는 녀석을 찾아보면 자 1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1100이냐면 양쪽에 지금 제가 컨테이너를 보고 있어요. 양쪽에 1080이고 양쪽에 패딩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알맹이 컨텐츠의 크기는 1080으로 나와 있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이트를 분석을 하실 때 지금 1차를 뭘 할지 아직 못 고르셨다라고 하면 기존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본문의 너비가 이렇게 작다고요. 그러면 지금에 맞춰 본문의 너비를 키우자라고 컨셉을 잡으셔도 돼요. 뭐에 맞춰서? 요 정도에 맞춰서. 그럼 이 크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프레임워크 중에 단연코 유명한 건 부스트랩입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getbootstrap.com. 자, 부스트랩 말고도 파운데이션 있어요. 정확하게 주소는 모르겠고 얘로 검색하면 나와요. 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일단 부스트랩부터 먼저 보면 부스트랩에는 아까 960처럼 템플릿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대신 매뉴얼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얘들의 너비는 몇이냐면 일단 매뉴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이트 들어가 계신 건가요? 여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다큐멘테이션 왼쪽 상단에 다큐멘테이션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으로 수업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영문 사이트를 주로 볼 거예요. 왜 영문 사이트를 주로 볼 거냐면 이 사이트에서 내용을 보고 국내 사이트에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검색되는 사이트 국내 사이트를 보고 내용을 참조하시면 한 발 늦을 수 있어요. 약간 올드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아예 그 사이트 원본 사이트를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서 사용법을 보시는 게 좋다고요. 보통 사용법은 게스탈티드니 시작하기니 이런 식으로 메뉴가 돼 있고 매뉴얼은 대부분 다 이 다큐멘테이션에 있습니다. 또는 API 다큐멘테이션 그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해요. 다큐멘테이션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참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레이아웃을 참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메뉴 중에 레이아웃 들어가 보실게요. 레이아웃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리드를 볼 거예요. 그리드를 들어가 보십니다.
들어가셨습니까? 레이아웃에 그리드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내려와 볼게요. 내려와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표. 그리드의 옵션이라는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max container width라고 해서 브라우저의 너비가 1200보다 커질 때는 본문의 너비는 1140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반영의 미디어 코어에도 다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큰 모니터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1920에서 만약에 이 사이트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면 그 사이트의 본문의 너비는 114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졸루션 본문의 너비라고요. 코딩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 들어가고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파운데이션 졸브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얘도 부트스트랩보다는 인기가 덜하지만 꽤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파운데이션 졸브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셨습니까? 구글링해서 파운데이션 졸브라고 구글 하시면 foundationjolb.com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우측 상단에 DAX를 보실게요. DAX. DAX에서 사이트의 DAX를 보시겠습니다. 사이트의 DAX를 보실게요.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얘가 Getting Started DAX의 사이트 DAX로 왔고요. 여기에서도 뭘 볼 거냐면 제너럴에 가볼게요. 제너럴. 자, 아까 제가 CSS에서 레이아웃 시스템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요 플럭과 플렉스가 저는 플렉스를 보통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뒤에 키워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거시라고 되어 있어요. 레거시는 그냥 말뜻 그대로는 유산, 낡은 이런 뜻이에요. 뭐가 낡았대요? 플렉스와 플롯이 낡았대요. 그럼 뭐가 최신이래요? 그리드가 최신이래요. 이게 최신이래요. 얘들의 시스템은 요거에 맞춰 있어요. 얘들은 다운받으면 저 XY 그리드라는 최신의 CSS의 그리드를 맞춰주는 시스템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은 그리드가 맞춰 있어요. 그럼 저거를 맞춰서 만약에 사이트를 만들면 IE에서는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방지지 않습니까? 플롯은 그래요. 플롯은 정말 유산이에요. 이제 이것도 피 터지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플렉스는 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신이 아니래요. 낡은 거래요. 하지만 국내 사정에선 낡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국내 업계는 좀 느려요. 근데 최신 기술을 좀 선도하고자 쓰시는 웹 에이전시의 좀 특성에 따라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옛날 걸 계속 고수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취업해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이 나가서 최신 기술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못 쓰냐면 웹 에이전시나 개발사들은 어디까지도 맞춰야 되냐면 단 1%의 유저, 그 낡은 브라우저를 유저를 쓰는 유저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근 걸 잘 못 써요. 근데 저는 이제 과감히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반들이 잘못하는 거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산골에 살았나? 어떻게 i9가 있어요? 어떻게 i8은 이제 없어요, 그죠? i8은 없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i8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사이트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얘는 사단법인 인터넷 전문가 협회에서 분야별로 디자인이나 기타 기능들 각종 항목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 우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볼까요? PC앱의 최고 대상 라이프 플러스 하나생명께 있다라고 하는데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평가는 뭐를 했고 목적, 기획, 특징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들도 참수 보시고 사이트도 보고 사이트 본 거에서 여기에서 이 내용에 부합해서 이 사이트가 정말 그렇게 돼 있나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테크닉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면
지금 여기에서만 스크롤이 되고 있네요.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사이트를 많이 보시되 일단 잘 돼 있는 사이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분석을 했는지 평가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평가 의견. 요 의견을 보면 아, 저렇게 하면은 잘 된 거구나, 어떻게 하면 다소 아쉬운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이트마다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템플릿을 파는 사이트예요. 사이트의 완성본을 파는 데라고요. 디자인도 팔고 워드프레스의 스킨도 팔고 그런 사이트인데, 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그 사이트가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HTML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에 파퓰러 아이템을 본다라고 하면 HTML 소스 다 짜있는 소스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파퓰러 아이템에 들어가 보면 얘들은 관리자 대시화면이고, 그런 거 말고 멀티퍼포즈에서 오른쪽에 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검색 결과 캔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가 참고하기 아주 좋은 건 라이브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라이브 프리뷰에 들어가 보면 그 중에서 그냥 첫 번째 거 뷰 데모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또 테마가 있네요. 그냥 앞에 있는 첫 번째 데모를 한번 볼게요. 클래식 한번 봅니다.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위에 메뉴가 고정되고 스크롤에 따라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지금 살짝 보면 중간에, 지금 스크린에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살짝 보면 그림이 늦게 움직여요. 이런 게 뒤에 약간 패러렉스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입체감이 있게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파퓰러 아이템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스 보면 당연히 페이지의 코드도 참조할 수 있으니까 코드 참조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면 저렇게 나오는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는데, 카피는 하지 말아요. 이 소스를 통째로 카피하시면 나중에 채용 담당자가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얘도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4개, 4개, 4개 컨텐츠가 이렇게 가로 배열되어 있어요.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div 하나에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클래스명이 지금 컬 LG4라고 되어 있어요. 컬로 시작해서 저렇게 컬럼의 너비가 있는 건 뭘 썼다는 얘기냐면 부스트랩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트는 부스트랩의 그리드를 쓰고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부스트랩을 썼다는 얘기라고요. 사이트 검사했을 때 이렇게 내용을 감싸는 하나의 단위가, 이 내용을 감싸는 이 하나의 단위의 클래스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다 부스트랩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부스트랩으로 만든 사이트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컨텐츠를 넣고 짧은 시간 안에 저예산으로 홈페이지 만들 때 부스트랩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국내 에이전시에서도 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뭐 100만원, 200만원 그 저가에도 사이트를 만들 때 뚝딱 그냥 일주일만 해도 사이트가 나오는 컨셉들은 다 부스트랩을 써요. 사이트 금방 만들거든요. 내용만 정리되면, 내용도 뭐 정리될 거 없어. 지들이 만든 틀어 안에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데이터만 넣어주면 사이트가 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레이아웃 참조하시고 타이포그래피, 글씨를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게 하고,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의 감을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계속 익히시라고요. 타이포그래피, 여백, 그리고 이미지, 배경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기 이 사이트를 보면, 여기 어워드 사이트나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심플리스트나 사이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이 사이트, 아까 아이고 어디 갔니? 닫았구나. 네, 이 사이트는 가격이 얼마랍니까? 바이나우 해보면 16불 뿐이 안 돼요. 서브 페이지가 없냐? 서브 페이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한 틀입니다. 그런데 16불 뿐이 안 한다고요. 끼케야 17,000원, 18,000원 뿐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써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만든 사이트가 이거보다 당연히 못해요. 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쵸? 대신 커스터마이즈를 하려면
저 안에 이거를 뭐 사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걸 일일이 바꾸려면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알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저 사이트를 이런 템플릿을 쓰지 않고도 완벽한 저런 사이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비싼 걸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력과 그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비싼 사이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소스들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튜브로 연결되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좀 소개를 해봤어요.